그 전체적인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가 하는 내용들. 그래서 개론에서는 또 이렇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식, 세계 역사학의 흐름, 한국 역사학계의 흐름까지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가져야 할 역사적 관점, 역사를 바라봐야 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에서는 그 관점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은 한두 마디에 한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위에서 쭉 배웠던 것들을 잠깐 좀 요약해서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겸 그 가운데서도 기초적으로 빼내야 될 가치들을 그런 식으로 요약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 관점에서도 역사 개념이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 관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독교 직선사관이라고 그랬죠. 직선사관, 이게 보편 기독교 사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 인식론 관점에서는 주관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지만 그 주관이 최대한 객관화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인식론적 관점으로 탑재하고, 또 그리고 세계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역사주의를 배웠죠. 역사주의. 그러니까 역사주의라는 것은 보편에서 개별로 넘어가는, 개별에서 민족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민족주의가 나오고 이런데, 그 역사주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좀 맥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그 한국 역사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학에서 우리의 관점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쭉 다 배웠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시간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 근현대사 교육의 역사 이해를, 한국 근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역사 교육을 그런 게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그 일제 강점기 교육, 역사 교육은 어떻다고 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 역사 교육은 조선인 학생들에게 한국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국민을 만드는 방향으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미군정기 역사 교육은 그럼 어떻게 전개됐다고 그랬습니까? 미군정기 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일제가 항복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정이 수립되면서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그랬죠. 이때 미군정기 때 우리 교육 정책은 민주시민 교육을 도입하는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 완전히 거의 뭐 왕조, 일제 시대 이전에는 거의 왕조 시대의 어떤 그런 거였죠. 근데 미 군정기에 들어와서 이게 민주 시민 교육, 이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게 밑에서 어떤 내용인가, 민주주의,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미 군정기 때 교과 제일 중요한 것이, 이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그 역사학 그 이 교육학이 어떤 그런 기틀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교과 검정제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교과 검정제도를 대한 이야기를 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좀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은 일제 시대처럼 정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식의 방식을 피해했다는 거예요. 일제 시대는 정부가 이게 그 역사 교재를 정부가 만들어서 그냥 다 배포해서 그 시대를 가르쳤죠. 근데 미 군정은 그 일제의 교과서 방식을 이렇게 그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시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의 영향, 민주주의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영향을 심으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고 또 여러 출판사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 교육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정부는 최소한의 검정,
기준만을 심사하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검정제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검정제도. 검정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예, 우리 송혜신 선생님, 국정교과서라는 게 뭐라 그랬죠? 국정교과서라는 거는 정부가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교재를 만들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그걸 우리 대한민국 전 학교에 배포해서 그렇게 공부를 교육시키는 거. 딱 역사를 배우면 딱 한 가지 어떤 그런 이 마인드를 가지게 되겠죠. 그것이 국정교과서예요. 그리고 이 검정제도는 두 번째로 검정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이 검정교과서라는 국가가 이렇게 집필해서 만든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 민간이 그 출판사가 집필하고 그것을 정부가 심사만 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검정교과서. 이것을 검정교과서라 그래요. 그리고 인정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인정교과서. 이 인정교과서라는 거는 이 검정보다 좀 더 심사가 완화된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그 검정제도라는 게 세 가지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검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방향에 맞는 교과서들만 일단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교과서들만. 당시는 우리가 이 한반도가 미 군정과 소련 군정으로 대립하고 있는 좌우 이념의 어떤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검증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철저히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심사 과정에 반민주주의적인 내용이나 공산주의 선전 내용이나 친일 군국주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 그런 거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들은. 요즘에 제가 유튜브로 잠깐 보다가 이지영이 알죠? 이지영 강사. 이지영 이거 엄청 유명한 강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이 와서 보니까 왜 날 불렀는가 하니까 어떤 학생이 네가 가르치는 어떤 그런 가르치는 내용 중에 북한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너를 이렇게 검증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와서 네가 가르치는 국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강의해봐라 이랬더니, 그래서 국정원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역사 강의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아주 표준대로 가르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벗어났던 어떤 국정원 조사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그 북한의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2003년도에 한국 들어왔는데 그때 중국에는 북한의 어떤 이 김일성 회고록이라든가 북한의 뭐 주체 사상 어떤 그런 이 연구물들이 있거든요. 많이 팔아요. 이게 그 연변 연길 도서관에서.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뭐 물 둘러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거 좀 샀어요.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을 나가서 선전을 하려면, 북한 나가서 선교를 하려면 나중에 아직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북한에서 북한에 대한 이 구체적인 주체사상 연구라든가 뭐 물론 뭐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은 들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좀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한국 들어온 친구들 그 책 사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먼저 보냈어요. 우리 한국 가서 좀 들어가라고. 내가 가지고 가서 한국 오면 저한테 달라고. 근데 친구들이 그 책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거의 세관에서 다 걸렸어. 세관에 다 걸려서 뺏겨. 이거 너 왜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냐? 이게 불순 자료들을 가지고 들어오냐? 아니 우리 친구가 뭔가 연구 목적으로 이거 가져오는 거. 그래서 다 해수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3년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렇게 북한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 선전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걸 상당히 이렇게 막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뭐 북한 노동신문까지 다 개방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 검정제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지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출판하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어떤 역사관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가가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거, 다양한 어떤 내용들인데 이게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이걸 좀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기별로 보면 이게 대통령이 시기별로 보면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정교과서면 제일 좋겠죠. 국정교과서가 이게 딱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역사관을 딱 이게 정립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내리매기면 좋겠죠.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시행하던 대통령의 시절도 있었고, 국정교과서 아니라 검정교과서가 실행되었던 그런 대통령의 시절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교과가 어떤 교과라 그랬죠? 국정이 아니고 검정제를 시행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검정제를 시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친 민주주의 어떤 그런 이 교육 때문에 자기가 결국 4.19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에는 오히려 우리는 보수 정부라고 그러는데 우리 건국 대통령이라는데 진짜 민주주의적인 독재가 아니라, 우리 이승만 독재라고 하지만 진짜 독재가 아니라 진짜 이거 다양한 생각들을 허용한 어떤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두환 시기에 와서 국정교과서로 바뀌어요. 전두환 시기. 그러다가 노태우, 김영삼 시기까지도 이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유지되거든요. 그러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부터 이게 그 검정교과서로 바뀌어 버려요. 검정교과서. 그때 이 좌파 정권이 잡으면서 좀 복잡한 시기잖아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 국정교과서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국정교과서가 아니고 검정교과서제의 어떤 교육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시 좀 더 짚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역사 흐름을 3차 교육과정 변경 때, 이때 그 박정희 정부 때였는데 1973년에 국정교과제가 부활하게 돼요. 이승만 정부 때의 검정제가 이 박정희 때 이게 국정교과서제로 이게 부활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박정희 정부는 그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이유는 국사를 강화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이걸 근데 왜 여기서 정통성이라는 것은 그때 1970년대 당시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혼란스럽고 12.12 군사 쿠데타도 일어났고, 또 5.18 강주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고, 또 북한하고 이게 적대적인 어떤 대치 관계도 있었고, 또 냉전 소련하고 미국의 냉전 체제 속에서 체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서 그냥 검정제는 이 세력이 옳다 저 세력이 옳다 이렇게보다도 그냥 이게 국정교과서 어떤 그런 걸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역사 어떤 그런 인식, 그런 틀을 만들어서 이게 주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이게 정통성을 자유민주주의 또 이걸 지키기 위한,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박정희 시대에 이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즉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고 반공교육 강화, 또 민족 문화 계승, 이 정통성이라는 것이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 정통성을 그냥 이게 정권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죠. 박정희 이전에 상당히 어떤 좌파들은 박정희가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탈취해오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상당히 이게 자기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 정권이 정통성을 위해서 이렇게 국정교과서로 하면서 이렇게 억압하려고 한다. 좌파들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상당히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거죠. 이렇게 국정교과서제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7차 이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현대사 이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데, 어때 노무현 정부 시기 때부터 이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7차 교육과정 이때 검정 체제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검정 체제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 검정 체제 검정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이게 발행되었는데 이 이때 7차 교육 과정에서 바꾸면서 근현대사 서술에 대한 어떤 둘러싼 논쟁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전의 국정교과서들에서 누락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이라든가 유신 독재 문제 등을 이렇게 다루면서 검정제 안에서 이런 인정이 일어나니까 이거 그전에 국정교과서제 안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시각으로서는 완전히 이렇게 엄청난 어떤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정치적 변화 이런 속에서 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 당시 검정제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그때 당시 이 검정제 가운데서는 친북, 반미, 반재벌 편향이 상당히 이게 검정 교과서 안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이 한나라당 중심으로 이게 2008년도에 대한교과서를 펴내. 대한교과서.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봤죠. 예. 요게 한국 근현대사 이전에 있던 그런 교과서라면 이게 대한교과서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대한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대한교과서를. 이 대한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러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죠. 예, 그 노무현 정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 검정제를 국정화로 다시 변화하려고 시도를 해요. 국정화로. 그러다가 그걸 시도하다가 여러 교육계하고 여러 언론 여론들에서 강범한 어떤 그런 반대를 이렇게 겪게 돼.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다가 국정화로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채 못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잖아요. 탄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새로면서 이 국정화로 실어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진행이 못 되고 지금은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이 검정제, 다양한 어떤 역사 해석들을 이렇게 해놓은 검정제로 이렇게 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제가 한국의 역사, 이게 한국의 정치사를 들어봐도 참 이렇게 머리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 한국의 교육학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들여다봐도 상당히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긴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거의 뭐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좀 그래도 반공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은데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이후 세대들 거의 대부분 이런 뭐랄까 이 좌파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 자체를 그렇게 좌파적으로 하니까 이런 어떤 좌파의 어떤 그런 이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독일 통일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독일 통일 가운데다 보니까 독일도 동독하고 서독 간의 어떤 그 엄청난 어떤 이 정치 그 면을 들어봤을 때는 장난이 아닌 정말 이렇게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좌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이 더 극심한 어떤 그런 현상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동방 정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동독을 엄청나게 이렇게 열어놓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게 그 독일 통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보면서 정치가 아무리 이렇게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나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이게 독일 통일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도 정치는 아무리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이 관점을 좀 이렇게 가지게 돼서 지금도 혼란스럽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자, 요게 우리가 이게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육 역사의 흐름이에요. 요 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이게 복잡한가에 대해서 또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그럼 한국 근현대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개념. 여기서 첫째 민주주의하고 민족주의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어떤 역사 가운데서 어떤 개념을 탑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개념이 딱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 그 혼란 가운데서 뭐 자기 실체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여기서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공부가 돼요. 저는 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어떤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개념이었구나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정립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역사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거예요.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왔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 교육에 이렇게 탑재한 건데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민주 시민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흘러나오는 건가? 민주 시민이라는 게 송혜선 목사님. 민주 시민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흘러나오는가? 좀 이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이 개념 가운데서 들여다보면 여러분 옛날에는 고대는 다 보편국가였잖아요. 이게 뭐 무슨 오리엔티즘 문명, 그리스 문명, 뭐 바벨론 문명, 뭐 이게 황하 문명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중국 뭐 동양 쪽에서 황하 문명, 중국으로 해서도 이게 보편적인 뭐 사마천이나 이런 사람들 역사를 써도 다 자국 역사만 아니라 전체적인 역사 이런 것들 또 우리 기독교 사관도 이 보편 사관이잖아요. 예. 시작이 있고 뭐 끝이 있고 다 기독교 사관 뭐 이런 게 보편 사관이에요. 근데 이 보편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으면 이게 좋았을 건데 보편이라는 게 결국 이게 그 어두운 면들이 많잖아요. 예, 어두운 면들. 그래서 이 그 보편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어두운 면들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 개인이 그 존엄이 없었죠. 예, 존엄이 없었죠. 그래서 이 보편 국가에서 개별 국가로 넘어오는 근대에 마주하면서 개별 국가로 넘어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잖아요. 개별 국가로 넘어오는 거. 그 개별 국가로 흘러나오는 것 가운데서 그 개별 국가가 결국 그 나중에 역사주의로 등장하고 역사주의가 등장하면서 또 민주주의 국가, 민주국가로 등장하면서 결국 민주주의 어떤 시민으로서 이렇게 탄생하는 어떤 여기 민주주의 어떤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개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 민주 시민의 어떤 역량이 어떤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 어떤 역사 흐름 가운데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가톨릭이 지배하는 보편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상당히 중세 때 어둠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당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뭐 그 돈을 이렇게 성당을 짓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헌금함에다가 이 동전 소리가 딸랑 들어갈 때마다 내 뭐 부모가 어디 죽었던 지옥에 들어갔던 부모가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권능까지 이게 완전히 암흑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뭐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뭐 이게 사제 어떤 그런 데한테서 뭐 이게 그런 고백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직접 이렇게 하나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힘입어서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받는다. 이게 가톨릭의 보편적인 어떤 구원관에서 개별적인 개신교가 그 탈퇴해 나오면서 개별적인 어떤 그런 개별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민족이 나가서 주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이런 신앙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러니까 즉 이
개별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이간이 더 건강하고 저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 근데 이 가톨릭이 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온갖 사기와 구원 교리가 다 저기 삐뚤어져 있고 이런 흑암이 아니라 정말 이 개인이 온전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가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보편 하나님으로 나가는 것. 이게 민주 시민이라는 게 이런 차원인 거예요. 네. 자, 요런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그것이 역사 교육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인권, 자유, 평등의 가치를 내포하며 안에 있고 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방식, 그다음 의견을 존중하고 또 본인과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을 습득해 나가는 이게 민주주의인 거죠. 이런 그 민주주의 역사는 여기 민주주의적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이 이런 건데 이런 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아테네에서 노예 소유 민주주의로부터 오늘날의 의회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또 고대 그리스도 시였던 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개념이 발전해서 그 이후에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고대는 그렇게 됐지만은 또 그 영국에서는 뭐 대헌장 발표, 또 미국의 독립선언, 그다음에 프랑스의 인권선언, 또 그리고 20세기에는 여러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보편이 이 어둠을 떨쳐 나와서 민주주의적인 개인의 어떤 존엄이 이 보장이 되는 국가를 이루는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개념인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상당히 우리가 수호해야 될 어떤 그런 가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또한 이 민주주의 이론과 사상을 또 이렇게 펼쳐낸 어떤 그런 철학자들도 있죠. 뭐 존 로크라든가 몽테스키유라든가 루소와 같은 이런 사상가들이 이론을 통해서 민주주의 기초와 또 원칙들이 이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정립이 되고 그렇지만은 이런 역사 속에서는 이 민주주의가 항상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또 위기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개념, 이거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는 잘 싸워야 된다. 민주주의를 잘 이렇게 발전돼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을 하나 탑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역사학 가운데서 나온 민주주의 어떤 맥락이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현대사 가운데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나요? 이승만 정부가 들으면서 이게 아까 앞에서 검정제를 시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19 혁명, 그때 이렇게 부정선거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그냥 하야를 하잖아요. 하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그런 원칙.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보면 이런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오늘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받고 이런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좌파적인 어떤 그 운동의 어떤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또 진보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민주화적인 어떤 그런 이 권리가 보장이 되고 이렇게 발달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 나중에 근현대사 들어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 개념을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민족주의. 예. 이 민족주의라는 거는 저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뭔가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민족이라는 어떤 개념은 공동의 역사, 문화, 언어, 전통, 혈연적인 정체성, 유대감을 가진 어떤 그런 걸 민족이라고 그러죠. 예. 한다면 국민이라는 거 국민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집합체를 정치화한 단위,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공동적인 문화를 토대로 형성된 사람들이 유대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기보다면, 국민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관적인 의지로 결정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집합체라는 거죠. 국민이라는 개념하고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요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역사, 문화, 언어, 전통, 이런 정체성의 유대감을 가진 걸 민족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국민이라고 했을 때는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건 선체적으로 정해진 거죠. 우리 내가 이게 한국 사람도 한국말하고, 북한 사람도 한국말하고, 중국의 조선족도 한국말하고, 이런 건 선체적으로 정해진 거죠. 근데 이 국민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선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주관적인 의지로 결정된 정치적인 어떤 이 체제라는 거죠. 구성원들의 정치적인 어떤 체제. 네. 즉 그런 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민족이라는 기원은 그리스나 고대 중국의 은나라, 주나라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 민족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게 등장하는 거는 이게 18세기 근대화를 겪으면서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보편에서 개별이 떨어져 나는 어떤 그런 이 역사가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개별 민족 국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때 이 18세기 근대사면서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계몽주의 영향으로 형성된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자,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이 민족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배웠던 내용에서 다 이렇게 배웠지만은,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이게 강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 강성으로. 근대에 들어서 이 유럽이 강대국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 이런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국가, 자신들이 문화가 다른 민족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우리 민족 우월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런 강성 민족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지나친 민족주의는 내 외부 갈등을 유발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은 이게 약성 민족주의, 예, 약성 민족주의라고 약성 민족주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00년대 경에 이렇게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이때까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고종 때 이 청나라의 책봉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고종 때. 그 전까지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이게 황제 뭐 책봉하고 이런 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중국이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들에서 약소한 어떤 그런 민족의 어떤 그런 의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 우리 대한제국, 예, 대한제국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이런 이름을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대한제국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달면서 이렇게 개별 인종 약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약성 민족이 때는 이렇게 자기들이 정체성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민족주의 사례들을 이렇게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19세기 중반 이 비스마르크를 주도로 한 민족주의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독일이 비스마르크 시대에 독일 그 전역을 다 이게 통합을 하잖아요. 그때 민족주의 이 자기 민족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민족을 통합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과정, 이런 나라들은 강성 민족주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한국이라든가 인도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중국의 반외세 운동이라든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민족주의는
이 제국주의 어떤 그런 것들에서 우리 민족을 좀 지키는 보호하려고 뺏기는 것에서 보호하려고 이런 차원에서 이 약소한 어떤 공동체들이 이렇게 단합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렇게 세워내는 어떤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민족주의라는 게 요게 민족주의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요것이. 자, 그러면 이 민족주의와 이 국가의 정체성, 민족주의와 가치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민족주의라는 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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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가 통일을 또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좌파 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외세는 나가라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의 사이에서의 또 좀 이런 좀 구분해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자, 민족주의라는 건 앞에서 어떤 민족이라는 게 앞에서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같은 민족, 혈통, 언어, 역사 이런 어떤 이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이라 그랬죠. 근데 민족주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공동 전선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이 국가라는 정체성을 이뤘을 때는 이게 민족주의하고 연합할 수가 없어요. 민족주의가.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신대원 때 이렇게 졸업 논문 러시아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짜르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부르조아지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이 두 계급이 연합을 해가지고 부르조아지하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다른 계급이에요. 부르주아지는 그래도 인텔리언들 이게 그러니까 좀 지식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사람이게 노동자, 농민,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섞일 수 없는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계급이 연합을 해가지고 짜르 정부를 물리쳤어요. 러시아 혁명 때. 이게 1차 2월 혁명이었고 러시아의 혁명 중에 10월 혁명이 있는데 짜르 정부를 내쫓은 다음에 이 부르주아지가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 프롤레타리아트들이 보니까 자기 맛이 안 맞거든. 그래서 러시아 혁명 10월 혁명은 이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이 부르주아지들이 이렇게 전쟁해서 이 부르주아지를 몰아내고 그 프롤레타리아트 이게 그 소비에트 이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게 10월 혁명이에요. 근데 이게 민족주의라는 거는 어떤 적이 있을 때는 공동정선을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같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민족이라는 거는 같은 공동정선을 벌치다가 국가 정체성이 붙었을 때는 이게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겠습니까? 흐름을. 네. 그러나 이 국가의 정치 이념을 뭉친 것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이 체제의 어떤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전체주의 국가도 있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놓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의 국가도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 국민을 묶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힘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헌법적 가치죠. 헌법적 가치. 그 가치를 대표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사유재산 보호, 권력 분립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이러한 국가에서는 혈통이 달라도 국가라는 건 이런 가치를 이런 혈통이 달라도 이런 시민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국가예요. 국민이에요. 아까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혈통, 언어 이것만 중시한다 그랬죠. 근데 국가라는 거는 이런 아까 말했던 싸웠던 이게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주의를 세웠지만은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국가 정체성을 다룰 때는 이거 연합할 수가 없니까 민족주의는.
그래서 이런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중심해서 모인 공동체는 여기에서는 혈통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흑인, 백인, 흑인, 아시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온갖 혈통들이 다 모여 있어요. 백인, 흑인, 아시아인, 뭐 히스패닉,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해가지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원칙 안에서 국가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이 국가의 성격은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도 대한민국은 이 두 요소가 다 있죠. 두 요소. 즉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국민 주권, 법치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묵혀져 있는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족적 정체성을 역사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가 운영의 원리를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질서의 기반으로 있는 국가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족적인 만일 두 개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은 만일 이게 두 개 부딪힌다고 했을 때는 이 자유라는 가치를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라는 가치, 민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뭐 사회주의도 오나, 자본주의도 오나, 뭐 봉건주의도 오나, 이거는 인간을 살아가는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유로운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이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유라는 이런 가치, 이 헌법적인 이 가치를 국가로 했을 때 우리 이걸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가치보다 이 자유라는 가치를 연대를 더 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서도 이 자유와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우리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인가 그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기반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뉴라이트 사관이 있어요. 뉴라이트 사관. 이게 국가 정체성에서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했을 때 하나를 예를 들면 이게 대부분 내가 펼쳐보는 우리 근현대사 교재들은 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좌파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뉴라이트적인 이 사관이라 했을 때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웬만한 역사가들은 다 비판해요. 이 뉴라이트 사관. 그다음에 내가 AI하고도 내가 논쟁을 해봤거든요. AI를 가서 하는데 뉴라이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완전히 쓰레기처럼 비판하고 완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이게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으로 거의 그렇게 취급하는 정도로 이렇게 AI도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운영할 때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부분들을 하실 때 뉴라이트 사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사관이죠. 우리가 민족주의를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를 지켜주는 영역에서 어떤 이룩한 부분이지만 이 민족주의 사관에서 봤을 때는 일제 시기에 나라가 없는 것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일제 시기에도 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좌파들은 생각하네요. 그렇다면 나라가 있었다고 주장하려 하면 해외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를 정통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있어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야.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승만의 어떤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약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 그러나 뉴라이트 사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뉴라이트 사관은 일제 치하에서 나라가 없었다. 어떻게 나라가 있었냐? 임시정부 투쟁은 일면은 있었어. 그러나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는 열광들에 의해서 다시 허용받았고
그 열강들 미국의 어떤 저게 그런 어떤 해서 결국 그 인정해서 이승만 정부 이승만이 세운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정통성은 우리가 이승만으로 봐야 된다. 이게 뉴라이트 사관이에요. 일제시대 나라가 없었지 어떻게 나라가 있었느냐. 그런데 없었던 걸 열강들이 어떤 그런 지원을 해서 나라를 다시 했고 그것으로 다시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걸 정통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좌파들이 생각하고 이 우파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차이 분명히 이게 이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 이 좌파들이 생각할 때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계속 이렇게 들이대는 거. 예. 그러나 이게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해석은 이 뉴라이트의 사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입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좌파들이 말한 것처럼 그 임시정부가 뭐 정부였지 기대는 할 수 뭐 의미를 붙이려고 해도 사실이 그게 아니지 않나요? 힘이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점과 장점을 정확하게 구분해 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랑케의 역사관을 그렇게 비판하는 랑케의 역사적 비판적인 시각을 받아들이는 일면 부분도 이런 면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자 이거잖아요. 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오늘 요 밑에 부분까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불 좀 꺼주시고요.